네 번째 과목입니다. 이 네 번째 과목은 건설 시공학입니다. 건설 시공학, 건설 제내화학, 건설 안전기술은 우리 건설 안전기술 거의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첫째, 건설공사의 시공계획 수립 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은 관대. 현지도죠. 답이 벌써 나왔고요. 그 다음 필요한 것은 공정표라든지 또는 실행 예산의 편성 및 조정이라든지 재해 방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지도는 사실 시공도 작성할 때 필요한 것. 다시 한번 시공계획의 내용에는 현장원이라든지 이거 순서도 많습니다. 시공계획에는 반드시 현장원을 가장 첫 번째 편성하고, 두 번째는 공정표를 작성하고, 세 번째는 실행 예산을 편성합니다. 네 번째는 하도급자를 선정하고, 다섯 번째는 가설 준비물 결정하고, 여섯 번째는 재료 선정 및 결정을 하고, 일곱 번째는 재해 방지 및 의료 대책까지도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안전 대책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요, 현지도는 우리 시공도 작성 시 꼭 필요한데 이 문제는 많이 반복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 관리에서 활용되는 비파기 검사 방법의 가장 거리가 먼 뭔가 비파기 검사였어요. 우리 비파기 검사에서는 슈미텐방법, 방사선 투과법, 초음파법 다 쓰는데 알아둘 게 있어요. 자기 분말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철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니켈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이런 자성의 성질이 있는 게 금속에 실험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분말 탐상법입니다. 콘크리트는 어떻게? 아니죠. 그래서 다음은 이거는 금속에 실시하는 것이 금속 중에서 주로 이렇게 철과 코발트와 니켈을 이용한다는 것. 타격법, 포면 경도, 슈미테머를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초음파는 음속으로 사용하는 거고, 공진법은 고유 진동을 사용하는 거고, 슈미테머, 초음파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법, 인발법도 있고, 또는 방사선법도 있습니다. 그럼 답은 자기 분말 탐상법이 되겠습니다. 63번째인데요. 63번째는 시트 파일입니다. 이 시트 파일이라는 것은 늘 말뚝을 말해요. 공법의 주된 이점이 아닌 것은 타입시 전체 최적 변형이 커서 항타가 어렵다 하는데 강 파일인데 어떻게 항타가 쉽죠? 이렇게 두드리기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이건 최적의 변형이 큰 게 아니고 최적 변형이 거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시트 파일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용접 접합 등에 의해 파일의 길이 연장이 가능하죠. 왜? 강이니까 용접으로 접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메태식 역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 강이 되겠습니다. 적당한 보호 처리해야 물 위나 아래에 어떻게 해요? 수명이 길고 방식 처리해야만 얘가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 널말뚝은요, 주로 토목, 건축공사, 물막이, 흙막이 등을 위해서 박는 강판으로 된 말뚝을 시트 파일하는데 단면 형태가 여러 가지 있고 양단이 또 구멍이나 요철로도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바로 스틸 시트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도 나타냈고요. 그래서 외부의 충격이 약하고 내수성이 약하면 반드시 방식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단점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대표적인 거 하나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64번인데요. 64번인데 흑어 함수율입니다. 흑어 함수율을 나타내는 것을 옳은 것은 같은데 흑어 함수율을 알아둘 게 있어요. 흙 전체의 중량을 가지고 다른 말로 이걸 가지고 토립자의 중량이라고 했어요. 또는 물의 용적 또는 물의 중량. 그래서 함수 말이요. 흙 전체의 중량 또는 물의 중량, 용적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전체의 중량 또는 흙의 중량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다른 말로 또 토립자의 중량 해야 되고 물의 용적 또는 물의 중량 나타내서 이거는 중량이니 용적이 할 때는 반드시 최적을 나타내니까 메타의 삼성으로 주로 쓴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하루 쌓기입니다. 우리 블로그 하루 쌓기는 최대 얼마를 하냐 하면 보통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1.2m 하나, 최대는 1.5m 이내를 하죠. 조금 해설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블로그 하루 쌓기는 표준 높이는 어떻게 1.1m 6켜이고요. 최고 높이는 1.5m 7켜까지 쌓을 수 있는 게 바로 블록 공사가 되겠습니다. 66번입니다. 경량, 현강이에요. 경량. 알아두게 경량이에요. 또 현강이에요.
요런 건데 경량으로 하는데 가벼운 공사잖아요. 가벼운 것은. 경량 현관공사의 사용 부재 중 지붕에서 지붕 내력을 받는 경사진 구조 부재로서 트러스와 달리 하현재가 없는 것은 뭐냐? 바로 유일한 게 뭐냐? 레프트면 레프트. 레프트에 이렇게 밴드를 하나 이제 그림을 나타내는데 이 레프트는요. 지붕 합박과 단절 사이 공간을 또 설치하는 밴드로 소피 밴드에 들어오는 공기를 레프트 밴드의 공간을 통할 리치 밴드로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 이것은요. 유일하게 트러스와 달리 하현재가 없는 것이 바로 레프트가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벡돌 쌓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예요. 가로 및 세로 줄르는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10mm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벡돌 쌓기는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영식 닫기 또는 하란식 쌓기가 대표적이죠. 또 세로 줄로는 통줄력이 되도록 유도하여 미간을 항상시키더라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통줄로는 피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통줄로를 피하고 영국식 쌓기나 하란식 쌓기를 어떻게 대부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점을 만들어 블록 3장마다 보강하여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통줄리는 피하면 특별한 때에는 영국식 쌓기 또는 하란식 쌓기를 하고요. 이건 뭐 영식 쌓기와 하란식 쌓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영식 쌓기는 한 켜를 마구리 쌓기 한 다음 길이 쌓기를 하고 모서리나 벽돌 끝에는 이오토막을 쓰고 벽돌 쌓기 중 가장 튼튼한 방법이 영식 쌓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아둘 게 도면 및 시방서에 쌓기법이 없을 때도 무조건 어떻게 영국식 쌓기를 하는 걸 원칙이고요. 특히 네덜란드식은 하란식 쌓기를 모든 것이 영식 쌓기가 갖고 모서리 끝에 모여 7호 토막을 쓰고 있습니다. 68번째인데요. 이 문제는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신고 적용 대상 규모가 기준으로 옳은 것이에요. 이거는 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이 1000m 자성 이상일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봐도 좋은데 여기 보겠습니다. 건설업 비산먼지 신고 대상 사업은 건축물 축조공사일 때는 건축물 증축, 개축 및 재축을 포함한 연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3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비산먼지 발생 신고 적용 대상 규모 기준은 하여튼 뭐다? 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에 적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4-11쪽, 113쪽에 보충학습으로 제가 이 내용을 모두 만들어 두었고요. 실제 그러면 다음 시험에 2, 3, 4에 대해서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비산먼지 당분간 하여튼 이 문제가 한 문제 들어있고 처음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유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69번째입니다. 말뚝박기 기계 중에 디젤 해머죠. 이 디젤 해머는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나 소음이 시끄럽죠. 진동이 많아요. 디젤 해머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이 디젤 해머는 특히 여기도 나오지만 6과목인 건설 안정 기술에도 매우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디젤 해머 힘이 좋으니까요. 타격 정밀도가 엄청 좋습니다. 타격 시 압축 폭발 타압력을 이용하는 공법이고요. 타격 시 소음이 엄청 커. 도심지 공사에는 불가능하다. 답은 3번이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부 낙하모기 조정도 곤란하고요. 그래서 디젤 해머는 대규 말뚝과 널말뚝 타입을 사용하고 연약지방 능률을 떠주고 규모가 크고 딱딱한 집안에 적용하면 능률 쪽이 크나 뭐가 소음이 크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말뚝 파손 우려가 있어요. 너무 힘이 세서 대책 수립 요망되고요. 이런 문제는요. 말뚝 파손 우려, 말뚝 파손 대책이에요. 이거는 지도사 실기 문제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연료연 폭발로 피스톤 연속 운동을 함으로 말뚝 타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이거는 요사이 근간에 들어왔어요. 2018년 특히 들어와가지고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뭐냐 그랬더니 상하 기보경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용이하고 장애물이 있을 때 효과적인 장비 초고층 건물 공사에 많이 사용한다는데 사실
초고층 건물은 무조건 타워 크레인을 이렇게 답하는데요. 알아둘 게 있어요. T자로 된 걸 타워 크레인, L자로 된 걸 가지고 러핑 크레인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거는 뭐냐 하면 일반적인 것은 360도 회전하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바로 타워 크레인이에요. 타워. 그런데 여기서 잘 봐. 여기 함정이죠. 협소한 작업 공간에는 바로 L형, 러핑 크레인을 우리는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L형 크레인을 가지고 우리는 러핑 크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이 협소할 때 대개 우리는 양쪽에 벌써 건물이 들어서고 내가 여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타워 크레인이 불가능하죠. L형이라 그러기도 L형 타워 크레인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러핑 크레인, L형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 타워 또 헷갈리면 안 돼요. 타워 크레인은 통상 T를 말하는 거. 여기 타워 크레인은 L형과 T형 이렇게 구조를 굳이 구분한다면 러핑 크레인, 러핑 크레인을 가지고 L형 타워 크레인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이 문제 둘 다 맞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협소한 것일 때는 반드시 러핑이라는 말을 붙여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이렇게 이걸 보다는 일단 이 그런 것이 있다 정도로 그림과 또는 구조물의 해설을 해두고서 보충합수로 T형은 타워고 L형은 러핑 크레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1번입니다. 해체라든지 이동 또는 편리하도록 제작한 수평활동 시스템 거부 터널이라든지 교량, 지하철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트래블링 폼을 많이 쓰죠. 이거는 뭐 트래블링은 원래 트래블링이라고 불리는 비계를 또는 가동 골조에 지지된 이동 거푸집의 방법이 트래블링 폼이 되겠습니다. 72번을 바로 보겠습니다. 72번은요. 외관 검사 결과 불합격됐습니다. 철근 가스 압적 위험부의 조치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는 그 가스 압접할 때는요. 심하게 구부러졌을 때는 당연히 재가열해서 수정을 합니다. 압접면이 엇갈림의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재가열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잘라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잘라내고 용접으로 잘라낸 다음에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 재가열 수정이 아니고 반드시 용접이나 용단 방법으로 잘라내서 써야 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형태가 심하게 불량하거나 또는 압접부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생긴 경우는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하고요. 철근 중심적 변심량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압접부를 떼어내고 역시 재압접합니다. 여기 외관 검사로 불합격된 압접부의 수정 방법은 압접부 부풀음, 다른 돌출음과 직경의 길이가 규정치 미달한 경우에는 가열하고 압력을 줘 소정의 부풀음으로 해야 되고요. 압접면을 규정치를 초과했을 경우는 압접부를 잘라내고 다시 압접. 이게 우리가 2번으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우리 질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3번인데요. 이거는 뭐 상당히 쉬운 거죠. 보링 방법 중에서 연속적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어 지층의 변화를 비교적 정확히 하기 위한 뭐예요? 반드시 회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이거는 회전식 보링이 되겠습니다. 회전식 보링은 나를 회전시켜 전공하는 방법이고요. 우리 보링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한 방식을 쓰는 것이 바로 회전식 보링이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74번은 철골보와 콘크리트 슬랩으로 연결하는 전단 연결재 시어 커넥트죠. 시어 커넥트 부재 역할을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어 커넥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스터드라고 그러죠. 다시 좀 보면 이 시어 커넥트라는 말은요. 콘크리트 합성 구조 양재 간에 발생하는 전단력을 전달하거나 보강과 일체성 확보를 위해 설치한 연결재가 시어 커넥트를 연결하는 게 바로 부재 명칭을 가지고 우리는 스터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일종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이거는 뭐 시방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표준 시방서에 따른 철근의 임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공통으로 내용은 우리 이거요. 뭐뭐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입을 하고 이거는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입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 앞쪽부에 겹침입을 하는 경우 역시 D35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을 겹침 이음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알아둘 거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래 쓸 때 파이를 쓰기도 하고 D를 쓸 때 이거는 정상적인 원형 철근을 이렇게 할 때는 파이를 쓰고요. D는요 이형 철근 할 때는
D를 쓴다는 걸 알아둬요. 어쨌든 중요한 여기 문제는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치빔도 할 수 없고 또 D35 이하의 철근과 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쳐 이을 수 없다는 겁니다. 76번입니다. 건축주가 시공회사의 신용과 자산, 공사 경영,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그 공사에 가장 적격한 단일 업체에게 입찰시키는 방법이 뭐냐고. 이거는 뭐예요? 내가 시공주가요 반드시 단일로 해가지고 가장 정상적으로 가장 좋은 집, 가장 좋은 시공, 가장 완벽한 시공 뭐 누가 해야 돼? 가장 우리 이런 말을 뭐라 그래? 학문적인 내용을 때 이거는 반드시 특명 입찰이죠. 왜?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지금 민주주의에서 이게 뭐 잘 됩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A 그룹이 막 A 계열사에게 주고 이런 게 다 걸리죠. 그러나 이거는 개인 대 개인을 말하는 하여튼 특명 입찰입니다. 이거는 특정의 시공업체 선정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데요. 공사 기밀 입찰수도 간단하고 우량 공사 기대되나 단점 공사비가 높아지고 공사 금액 결정이 불명한데 이 특명 입찰 방식이 사실 어려운 게 많아요. 지금 요사에 와서는. 왜냐 그러면 내가 왜 걔도 입찰하지 않고 A한테 지정해주는 참 이게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77번입니다. 프리펙트 공사 중에서 CIP예요. 캐스트예요. 주물이란 말이죠. 말뚝어 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런데 첫째, 구멍이 삽입한 철근의 조립은요. 원형 철근 조립으로 당초 설계 치수보다 작게 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 근데 원형 철근 조립을 당초 설계보다 작게 해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이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죠. 답이 1번으로 벌써 나왔어요. 두 번째요. 공벽 붕괴 방지를 위한 캐싱을 설치하고 구멍을 뚫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로에 양생되기 전에 인발해야 되죠. 구멍 깊이는 풍암 이하까지 뚫어 말뚝 선단이 충분한 지지력이 나오도록 시공하고 콘크리트 타설에서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CIP 말뚝의 시공 방법이죠. 이 CIP는요. 이 천공기를 트레미간의 골재를 채우는 일정한 압력을 모르타르에 주입하는 방법 반드시 구멍이 작으면 안 되죠. 그런 내용을 하고 그림으로 표시도 해봤습니다. 78번째입니다. 수평 이동이 가능하고요. 건물의 층수가 적은 긴평면에 사용된 회전 범위가 270도의 특징을 갖고 있는 철골 세우기 장비는 알아둘 게 있어요. 가이데릭도 270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수평 이동 건물의 층수가 적은 긴평면에 사용되는 것은 어디예요? 스티브레기들. 얘도 270이에요. 그러나 얘는 270이지만 사실 180도 정도에 가장 적합하고 여기서는 수평 이동이 자유롭고 층수가 적은 데는 주로 스티프레그 대력을 쓴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이데렉도 270도는 이거는 주로 높은 건물을 쓰는 걸 말하는 거고 되겠습니다. 79번 가겠습니다. 79번은요.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된 골재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골재는요. 밀도가 커야 되죠. 내구성도 커서 풍화가 잘 되지 않아서 쉽게 말해 풍화라는 것은 이게 좀 우리 진짜 말하면 바람 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콘크리트는 이제 바람 들면 어떻게 해요? 석회석이 발생하는 게 COA가 백화 현상이 발생하죠. 또 만약에 바람이 들면 철근이 됐을 때 다 풍화돼서 어떻게 속에서 녹이 쓰는 현상이 되죠. 그래서 바로 풍화가 잘 되지 않아야 되고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만들 때 물, 시멘트 함께 하는 모래, 자갈, 부순, 돌 등 기타 유사한 재료를 골재라 맞는 말이죠. 셋째, 콘크리트 중 골재가 차지하는 용적은 절대 용적을 50% 넘지 않아야 하는데 사실 콘크리트 골재는 절대 용적이 한 70에서 80%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곡재의 강도는 시멘트 페이스트 강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용적은 70에서 80% 정도를 의미합니다. 80번입니다. 석재 부침을 위한 앵커 긴결 공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료는 그런데 석재 부침이 앵커 긴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앵커와 볼트와 연결 철물 또 하나 있다면 촉이 필요해요. 근데 모르타르는 어때요? 앵커 긴결법이 아니죠. 이거는 습식일 때 쓰는 건데 석재는 불가능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2018년 3월 4일 날 건설안전기사 필기 네 번째 과목인 시공학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다음 과목은 다섯 번째 과목 건설 재료학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